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키워 애들이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는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 결혼시킬 때 어떤 것이 가장 걱정이셨습니까? 대부분은 금전적인 문제라던가 딸 가진 부모는 사돈댁의 성품이 걱정되셨겠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갔을 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니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모진 시집살이를 당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절대로 시집살이를 시키지 말아야겠다고 100번 다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딸 역시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길 바랐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 이 채널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2살 터울이어서 어릴 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또 금방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랬었지요. 아이들이 어릴 땐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시집살이를 시키셨었거든요. 아들을 돌보기도 바쁜 시간에 시어머니의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온갖 잔소리에 시달리게 되었으니 정말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진중하고 늘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서 그 진중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 점이 참으로 흠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시집살이를 당하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도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어디 그게 쉽나요? 꾸역꾸역 버티며 살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다가 과로사를 하고 말았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갑자기 일을 하러 나가서 쓰러진 남편을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이미 뇌에 혈관이 터질 대로 터지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열흘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거든요. 그때 충격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 침상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작을 일으키다 숨이 멎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병원 침상 옆에서 잠 한숨 못 잘 정도로 내내 병간호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날아온 것은 위로가 아니라 손바닥이었습니다. 아유, 니년이 얼마나 돈을 벌어라고 닥달을 했으면 우리 아들이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저렇게 돼. 우리 아들 어떡하냐? 우리 아들 어떡해? 젊은 나이에 하늘을 가게 되었으니 남은 인생이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우리 아들 먼저 보냈네 인생아.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뺨을 내리치시며 저 때문에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이라고 탓을 하셨어요. 가뜩이나 모진 시집살이로 힘들었었는데 핑계거리 하나 제대로 생긴 거죠.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시며 난동을 부리셨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 저희 아들과 딸은 시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때 아이들의 나이가 16살, 14살이었으니 알 거 다 아는 나이였는데 시어머니의 그런 폐악이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습니까? 사실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의무 같은 것도 없었지만 제가 멍청한 사람인가 봅니다. 혼자가 된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거든요. 저에게 난동을 부리고 폐악질을 해대도 내 시어머니다 생각하고 곁에 모시고 있었으니 요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시고 살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께서도 아들을 잃은 슬픔이 뿌리를 내려 병이 생긴 건지 남편이 죽고 2년 만에 암이라는 병을 얻어 1년을 더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저에게 자기 눈에서 피눈물을 뽑은 년이라고 욕을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다음엔 아주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나중에 염라대왕을 만난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내세울 것 하나가 생긴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모진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았다는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첫째 아들이 19살 수능을 앞두고 있었고 제 나이는 46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다면 젊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은 46살에도 사회생활 창창하게 하고 또 그 나이에도 임신을 해서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덜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전부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엄마, 아직 나이도 창창한데 재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 혼자서 어떻게 아들, 딸 뒷바라지 하며 살 거야? 아무리 내년이면 아들이 20살 되어서 지 용돈벌이 하고 산다고 해도 애들 대학 보내고 군대 보내고 하면 정신없을 건데. 주여 엄마 아직 주름 하나 없이 짱짱하니까 재혼 자리 어디 한번 알아봐줘. 됐어요. 무슨 재혼이에요. 이제서야 겨우 시집살이에서 벗어났는데 저도 지금이라도 제 인생 한번 누려보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재혼에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생각 없어요. 겨우겨우 시댁 식구들 다 치웠더니 다시 드리라고요? 아유 싫어요. 하긴 주영 엄마가 시집살이 당한 거 이 동네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동안 욕봤어. 그래도 언제든지 재혼 생각 생기면 말해줘. 내가 또 그런 자리 엮어주는 데는 선수야 선수. 말이라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하고 오순도순 살아보려고요. 우리 딸도 몇 년 뒤에는 대학 입시 공부도 해야 하고 바쁠 텐데 제가 재혼해서 괜히 마음 쑤셔놓고 싶지는 않아서요.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재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저는 재혼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 잘 키우면서 살고 싶었어요. 첫째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고 저는 1년 더 공부를 해보라고 말을 했었죠. 뒷바라지를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들이 하고 싶다는 공부를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 재수는커녕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도전해보겠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무슨 가족공예를 해보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꽤 똑똑해서 저는 적어도 사자 직업을 가지려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실망감도 있었고 진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다투기도 했지만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 인생이니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라 했지요. 그런데 그 때문이었을까요? 딸이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 딸도 공부를 잘했었는데 부담감 때문인지 자꾸만 중요한 순간에 삐긋하기 시작했어요. 의대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했으나 수능날 배가 아파서 시험을 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눈치를 보며 1년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딸에게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재수를 했을 때 성적이 더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딸은 무척이나 아쉬워했고 1년 더 공부를 해보자고 말을 했지요. 하지만 삼수를 했을 때도 성적이 좋게 나오지 못했고 의대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딸은 간호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지요. 예, 사람 살리는 일하는 건 의사나 간호사나 다 똑같은 거 아니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우리 딸이 간호대학 간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딸은 그렇게 간호사가 되었고 아들은 가족공예를 하며 밥벌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셋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애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만큼은 무척이나 행복하고 자식들을 잘 키웠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사나 싶었는데 제가 50대 후반이었을 때 같은데요. 그때 저희 딸이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쓰러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당직도 자주 하게 되고 쉬는 날도 반납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덜컥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딸이 아무렇지 않게 링거 하나 통째로 맞으면 괜찮아질 거라며 안심을 시켜주는데도
과거의 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과로사로 쓰러져 운명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학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무조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대학병원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남들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삶이 더 좋지 않겠니? 월급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얼마나 난다고. 야근이니 주간이니 당직이니 매번 스케줄표 짜는 것도 곤욕스럽다며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무 좋은 날도 다 가져가서. 엄마, 그래도 벌써 이 병원에서 일을 한 지 5년 차인데 모니가 그만두기가 아까워서 그래요. 아깝긴 뭐가 아까워? 몸 상해가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엄마는 네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아버지 그렇게 갑자기 떠난 거 봐. 걱정돼서 그래. 제발 동네 병원에 취직해서 남들이 말을 하는 그 뭐냐 워라벨인지 뭔지 그런 거 좀 지키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니? 그래도 딸은 대학병원에서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꺾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몸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생체 리듬이라고 하나요? 그게 주 단위로 바뀌는데 몸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있는 태움인지 뭔지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게 되었고 생리불순이 찾아오고 갑상선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피곤이라는 것을 우습게들 생각하지만 그게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더라고요. 몸이 축축 처지고 우리 딸의 얼굴이 정말 해골 같다고 느껴질 만큼 거죽만 남게 되었지요. 내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대학병원이고 나발이고 그만둬. 그만두고 동네 병원에 취직을 하든 아니면 좀 쉬면서 몸 관리를 하든지 해라. 결국 딸은 대학병원에 사표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동네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제 욕심에는 딸이 한동안은 푹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딸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잔뜩 있는 건지 제대로 몸 관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대 근무제가 아니라 평일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토요일에는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는 시기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출근하면 되었고요. 딸은 늘 여유가 없이 일을 했었는데 동네 병원에 취직을 한 이후부터는 아주 여유가 넘치게 되었죠. 물론 동네 할머니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오는 가정의학과라 항상 사람이 많고 그만큼 진상도 많아서 가끔 스트레스 받는 날도 있어 보이긴 했지만 대학병원을 다닐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절로 받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궁금했죠. 대학병원에서 퇴직을 하면서 나름 퇴직금도 받았고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빠르게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딸이지만 어딘가 모자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딸 삼수에서 간호대학에 가긴 했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이 사명감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직업이고 얼마나 대단한 직업입니까? 저는 우리 딸이 어디 가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해서 남자들이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닐 정도는 아니었지만 얼굴에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달려있는데 아주 멀쩡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펑펑 써서 일을 그만두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 딸이 동네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때보다 월급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 쓰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 건지 신용카드를 그렇게 긁었더라고요. 나이가 아직 20대 후반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금액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딸을 붙잡고 잔소리를 좀 했죠. 아니 너는 뭘 그렇게 하길래 돈을 이만큼이나 썼어? 이번 달에 카드값이 네 월급만큼 나온 것 같은데 너 이러면 생활이 가능하니? 아 엄마 카드 명세서 봤어? 그걸 왜 보고 그래? 개인적인 그런 건데. 아니 어디다가 돈을 이렇게 썼나 했더니 죄다 백화점에서 뭘 샀네.
집에 늘어난 물건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돈을 쓴 거야? 딸이 입을 꾹 다물더니만 제 손에 들린 명세서를 확 낚아채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이 뾰루퉁해지는데 아무래도 단단히 잔소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어떤 물건을 산 건지 가지고 와봐. 엄마가 봤을 때 쓰잘데기 없는 물건이면 환불이라도 받아오라 시킬 테니까. 아니 나이가 몇 갠데 엄마가 이런 걸로 잔소리를 해야 해. 너 나중에 시집 안 갈 거야?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걸어서 내가 쓰는 건데 왜 그래? 딸은 늘 유순하고 시집살이를 모질게 당한 저를 위로해주던 마음씨가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딸아이가 백화점에서 이만큼 돈을 쓸 만한 일이 없어 보였단 말이죠. 의심에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집애가 남의 집에 퍼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였냐고요? 바로 연애를 하는 남자친구네 부모님께 그렇게 선물 공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딸의 입으로 들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연애만 하고 있는데 그 집 부모한테 선물을 그렇게 바쳤다고? 왜? 아니 너랑 연애한다는 놈은 나한테 뭐 하나 가져다 주는 게 없는데 너만 왜 그렇게 퍼주고 앉았냐? 너 설마 무슨 백수 인간 뒷바라지 한다고 난리치는 건 아니지?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내 남자친구 의사야 의사. 아니 의사를 만나면서 왜 네가 이렇게 돈을 쓰고 그래? 의사면 너보다 돈도 훨씬 잘 벌겠구먼. 제가 의아해하며 물어보자 딸이 난감해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집 엄마 우리 딸의 남자친구네 어머님이 우리 딸한테 이랬다는 겁니다. 간호사? 어머, 우리 아들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의사 남편의 간호사 부인이 한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 나는 꼭 우리 이쁜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네. 내가 이번에 브랜드 매장에서 받은 스카프가 있는데 그게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 그러면서 사진까지 떡하니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그 표정이나 말투가 우리 의사 아들이랑 연애하고 싶으면 가지고 와라 하는 얼굴이었대요. 그러니 우리 딸이 눈치 살살 보다가 혹시 몰라서 백화점에 가서 그 비싼 스카프를 사다 바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딸 칭찬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머나 내가 사오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눈치만 좋은 게 아니라 센스까지 있네.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홀라당반해서 연애까지 하지. 우리 아들놈이 정말 로거든. 여태까지 내놓으라 하는 여자들만 만나다가 카드사를 만난다고 해서 내가 조금 우아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센스가 좋으니까 우리 아들이 홀라당반해서 연애를 하나 싶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걸로 뭐 감사까지 해. 내가 고맙지. 우리 아들은 말이야. 내가 뭐 필요하다고 말을 해도 한 번에 사오는 경우가 없었거든. 내가 이번에 영국 유명 브랜드에서 나온 향수가 가지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여지껏 눈치도 없게 안 사다 주는 거 있지. 그렇게 하나 둘 은근슬쩍 우리 의사 아들을 만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선물을 사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사다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한 것들을 자주 요구하니까 우리 딸 카드값이 빵꾸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미련해 보이던지 속에서 열이 활활 나대요. 아니 그렇다고 그걸 다 사다 드렸어? 한 번이야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만날 때마다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이미 처음에 몇 번 해드린 것 때문에 내가 눈치 없는 척하면서 지난번에는 빈손으로 갔더니 불편한 기색을 팍팍 내잖아. 진짜 남자친구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결혼 얘기까지 은근슬쩍 꺼내긴 했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과한 걸 요구하시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이럴까봐. 결혼? 갑자기 무슨 결혼 이야기를 하고 그래. 아직 결혼을 하기엔 이르다고 본다. 너 아직 29살밖에 되지 않았잖니. 한참은 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저는 딸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딸만 돈을 쓰는 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복수를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 아이에게 남자친구를 소개받고 싶다고 말을 했고 아주 비싼 소갈비집에서 밥을 먹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복수를 해주었죠. 아니, 우리 딸이랑 몇 개월째 만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자네 어머님께서는 우리 딸을 소개해줘 놓고 나한테는 인사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바빠서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면목 없습니다. 괜히 한번 핀잔을 주고 그때부터 마치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소갈비를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밥을 먹는 양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었지만 이날을 위해서 미리 소화제까지 챙겨왔다니까요. 딸이랑 딸 남자친구랑 셋이 비싼 강남의 소갈비집에 가서 무려 8인분의 갈비를 먹었습니다. 1인분에 9만 원 가까이 하는 갈비집이었으니 냉면에 공깃밥에 음료수 시킨 것까지 해서 거의 80만 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계산대 앞에 딱 서서 딸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죠. 잘 먹었어. 우리 딸 남자친구가 사주는 밥이라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네. 그나저나 나 몸에서 갈비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뒤에 약속이 있는데 어쩌지? 이 근처에 백화점이 있나? 그렇게 딸 남자친구를 끌고 백화점에 가서 옷 한 벌 사달라고 대놓고 말을 하니 딸 남자친구가 거절도 못하고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옷 한 벌 떡하니 골라서 갈아입고 새 옷이라 그런지 새 옷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 향수를 하나 사달라고 했죠. 딸 남자친구가 점점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보였고 우리 딸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왜 그러냐며 자신이 사준다고 하는데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의사식이나 되어서 예비 장모한테 이런 것도 못 해주나? 그렇게 쪼잔해서야 남자가 어디 통 크게 마누라 호강이나 시켜주겠어? 아휴 다 부질없는 일인가 보다. 아닙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도 향수 하나 사달라고 하셨었는데 겸사겸사 같이 사서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치사한 방법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딸이 저렇게 지고 들어가는 행동을 하니까 저도 예비 사위에게 똑같이 한번 해주면 예비 사위가 자기 엄마한테 경고 정도는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껏 뜯어먹고는 약속은커녕 집으로 돌아와서 딸에게 오래 만날 거 없다고 헤어지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제가 시집살이를 당했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결혼을 할 생각을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이랑은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졌어요. 지가 한번 당해보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 딸이 사다 바친 선물들의 값어치라도 알게 된 것인지 딸의 편을 들면서 지 부모한테 선물 같은 거 바라지도 말라고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턴 딸의 카드값은 다시 안정을 찾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놈 봐라 싶긴 했어요. 딸이랑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별 수순을 밟았을 것 같은데 본인 부모에게 가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는 게 다시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2년을 연애를 한 딸은 31살이 되었을 때 지 오빠가 먼저 장가를 가자 결혼을 하고 싶다고 슬쩍 말을 해오더라고요. 2년 동안 저에게도 꽤 많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첫째인 아들을 장가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만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아들과 성격이 유순하게 잘 맞는 여자였어요. 며느리는 정말 성격이 좋아서 저랑도 마음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했어요. 우리 남편이 일찍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을 혼자 지냈다는 것이 마음이 쓰인 건지 저를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마운 며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 며느리가 또 발이 넓더라고요. 저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겠다고 이런저런 모임에 저를 데리고 나가기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심리상담가였거든요. 친목 모임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자리에 제가 왜 가냐면서 거절을 했었는데 딱 한번 따라갔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외로움이 있었던 건지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즐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며느리가 가자는 모임에는 꼬박꼬박 참석을 하게 되었지요. 둘째로는 손주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주 보는 재미가 얼마나 좋던지 정말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고 해도 실실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며느리랑 아들이랑 딱 반반 섞어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주 업어 다니는데 아픈 줄 모르겠더라니까요. 도대체 이 좋은 걸 왜 모르고 살았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손주들 보는 재미에 며느리를 구박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킨 건지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 딸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단박에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선물 사건도 있었기도 했고요. 또 의사 아들 가진 유세를 얼마나 떨고 싶을까. 결혼하고 나면 우리 딸만 손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딸의 말을 빌려하자면 예비사 부인이 그렇게 아들 자랑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의사다, 우리 아들이 돈 잘 번다 하면서 말이죠. 결혼만 하면 우리 딸 보고 아주 노다지 광산에 들어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광산만 있으면 뭐합니까? 광산에 다이아몬드를 캘 광부도 있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시집살이를 오랜 시간 당해와서 그런 건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참견을 얼마나 해댈지 몰라 저는 딸아이에게 결혼은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애둘러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엄마가 뭐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나도 알아. 그런데 나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결혼이 하고 싶어요. 우리도 연애를 2년이나 하기도 했고 그동안 서로에게 있어서 서운했던 거나 불편했던 거 서로 매번 고쳐가면서 노력하면서 만났어요. 어머님도 이제 나한테 의사 아들 자랑 덜 하시고 결혼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지금이야 고쳤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똑같이 의사 남편 만났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 어머님 그이가 한번 호되게 뭐라고 한 이후에 나한테 그런 거 요구도 안 하시고 지금은 연락도 먼저 잘 안 하시는데 그러면서 정말 결혼하고 싶다고 지금 아니면 평생 결혼을 못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딸 아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얼굴 한 번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이런 게 아니라 얼굴 한번 보고 밥을 먹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대충을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나이가 60을 넘어가니까 관상을 보면 딱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길 아니겠어요? 자랑질을 얼마나 섞어서 하는지 제가 대충이라도 알아야 우리 딸을 그 집안에 시집을 보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무튼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먼저 뵙자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야 했는데 워낙 일이 바빠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오랜 시간 만나는 동안 만나자는 이야기를 한 번 못했네요. 아닙니다. 저라고 뭐 한가했던 것은 아닌데요. 저희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손주까지 떡하니 낳아줘서 요즘 아이돌 보느라 바쁩니다. 어머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벌써 손주를 낳으셨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돈 버는 게 힘들다, 입에 풀칠해야 된다 하면서 아이 낳는 것도 미루던데 아드님이 그래도 전문직이신가 봐요. 네, 뭐 저희 아들이 가족공예를 합니다. 며느리는 심리상담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어머, 그럼 며느님께서 저희 아들이랑 같은 의사신가요? 아니요, 의사는 아니고 상담 자격증 가지고 심리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 거죠. 아, 그럼 그냥 일반 전문직이군요. 아, 전 또 저희 아들이랑 같은 의사인 줄 알고 혹여나 아는 사람인가 물어보려고 그랬지요. 집안에 의사 하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병원 예약하기도 편하고 또 어디 아프면 자식에게 먼저 물어보면 되니까요. 앞으로 사돈도 그러실 겁니다. 어디 안 좋은 데 있으시면 저희 아들에게 물어보시고요. 꽁으로 단골병원 하나 생기시는 거죠? 아휴, 그런 건 참 좋겠네요. 근데 뭐 저희 딸도 간호사라서 웬만한 건 다 알아가지고요. 원래 진료는 의사가 본다고 해도 나머지는 다 간호사가 하지 않겠어요? 실무 쪽은 오히려 저희 딸이 더 확실하게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어디 의사만 하겠나요? 저희 아들이 또 명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곳저곳에서 우리 아들 스카우트 하고 싶다고 난리더라고요. 이곳저곳이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대학병원도 아니고 그냥 일반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은 1차 병원이 있긴 하지만 우리 아들이 면접을 여러 군데 봤는데 그중에 2차 병원에서 관심을 가지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방금은 스카우트 이야기를 하시더니 면접을 여러 군데나 봤다고요? 자네 병원 옮기려고 이력서 돌렸구먼. 제가 아들 자랑에 콕 집어서 딴지를 걸었더니 예비사 부인의 얼굴이 슬쩍 구겨지더라고요. 스카웃은 개뿔, 바로 들통이 날 거짓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말빨로는 어디 가서 뒤처지는 편은 아니라 속 시원하게 은근히 돌려가기를 했더니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우리 딸이랑 예비사위의 얼굴은 안절부절 난리였지만 말입니다. 안 그래도 장모님, 제가 이번에 면접을 보고 반응이 좀 괜찮았던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장모님 댁 근처 병원이에요. 신식병원이라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 집에서 차 타고 한 10분 거리 떨어진 그 새로 생긴 병원 말하는 거야? 건강검진센터랑 쫙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 거기로 이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결혼하고 나면 저가 가까운 데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은 그쪽으로 오더라고요. 아, 네. 엄마랑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며느리를 가까이 두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집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니? 같은 서울인데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는 병원도 장모님 댁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 직장을 생각하면 그쪽이 좋을 것 같아서요. 예비사부인이랑 상의가 된 내용은 아닌 건지 예비사부인의 얼굴이 와락 구겨지더라고요. 그 앞에서 더 이상 궁시렁거리지는 못하고 팔짱 떡하니 끼더니 입을 꾹 다무는데 성격 보통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딸이 정말 시집을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황당한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고 저는 점점 결혼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는데 예비사부인이 저에게 만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첫 만남에서 신혼집 이야기를 나눈 이후로 입을 꾹 다물었던 예비사부인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비사위가 이직에 성공을 한 건지 저희 동네에서 차로 10분 떨어져 있다는 그 병원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병원은 저도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하니 1층 카페에 있겠다는 연락이 도착했더라고요. 저는 1층 카페에 가서 예비사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커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를 한 잔 주문하고 앉았더니만 새침한 얼굴로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때요? 병원을 새로 지어서 그런 건데 참 신식이죠? 로비도 어쩜 이렇게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건지 고급 병원이라는 생각이 절로 나지 않나요? 여기 병원장님이 건강검진센터에 주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사위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었나 봐요. 도통 면접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 없길래 궁금했었는데. 네, 저희 아들이 떨어질 리가 없죠. 얼마나 열심히 커리어를 쌓았는데요. 아무튼 이 병원에 걸맞은 의사가 되었으니 우리 아들 능력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병원이 사위 것도 아닌데 그래도 축하할 일이긴 하네요. 병원이 참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이런 병원에 올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 면접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 얼마나 뿌듯하던지. 입구부터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어. 먼 동네 사람들도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치료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병원이 실력 있는 의사만 있으면 다 그만이지요. 건물 외관 보고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애들 신혼집 문제 때문이시면 그건 애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음, 신혼집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어디 동네 후진 가정의학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저희 딸도 대학병원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동네 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진짜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 될 아이가 뭘 가진 게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아들과 견주어 볼 만큼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이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저희 아들 능력이라면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 아들이 좋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모르겠네요. 애들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아들이 며느리가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는데 어찌 반대를 할 수 있겠어요? 허락은 하되 그 급에 맞는 절차를 좀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들 급에 맞게 병원에 조금 이름 있는 곳으로 이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은 의사들 전부 대단한 집안에 장가 보낸다는데 저는 그걸 포기하는 거니까 혼수를 제대로 준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분해 주시는 거고요. 아니요, 지분 반반이죠. 솔직히 그 부분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저는 당연히 저희 아들을 모셔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해와야 한다고 하고 싶지만 며느리가 돈을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그리고 사돈도 보아하니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네요. 간호사 생태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사는 달라요. 주변에 의사 없으시죠? 있으셨으면 제 말이 뭔지 잘 이해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은근히 저를 깔보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서 헛기침을 했죠. 그러니까 저에게 상당히 뻐기면서 말을 하대요. 이 정도로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 생각이 사라진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의사랑 간호사는 좀... 저는 적어도 저희 아들이 의사를 만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아들은 죽어도 포기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두 손도 말 다 들긴 했는데 사돈이 생각이 좀 있으시면 며느리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의사랑 간호사의 격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만 했으면 저도 할 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예, 가뜩이나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 많았는데 집도 처가 가까운 데로 얻겠다고 말을 하니 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어요.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고 혼수 목록은 따로 며느리 편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격 차이라고 하셨죠?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인데 고작 간호사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속이 터져 죽겠다는 소리를 들리던데 맞죠? 어머, 그렇게 정확하게 꼬집어내시다니. 우리 며느리가 누굴 닮아 눈치가 좋은 건가 했더니 사돈을 닮았네요. 그 말 후회하실 텐데요. 아줌마, 우리 딸이 뭐가 모자라서 그 집 아들이랑 결혼을 합니까? 의사면 단 줄 알아요? 그것도 무슨 동네 병원을 사가지고. 동네 병원이라니요. 완전히 신식 기계로 툴툴 둘러쓴 새로 생긴 병원이 동네 병원이라고 무시하는 것부터가 근본이 없네. 근본이 없어. 이 병원 원장이 누군 줄 알고 바로 우리 남편이야. 남편이라고. 그 말에 예비사 부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크아하 하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미치셨어요? 아니 바깥 사돈은 이미 진즉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병원장이 뭐 남편이라고 해요? 아니 무슨 과대망상증 같은 거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에 있는 카페로 나온 병원장과 그 옆에 달려오는 예비사위를 보고 예비사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갑자기 무슨 남편이냐 싶으시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한 지 몇 개월 지난 다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항상 집에서만 있고 아들과 며느리가 불러야지만 겨우겨우 바깥 활동을 하고 하니 며느리는 제가 걱정이 되었나 봐요. 저는 사실 집에 있는 게 편해서 그랬던 것인데 심리상담가인 며느리가 봤을 땐 저에게 아주 조금의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갱년기 때도 혼자서 꿋꿋하게 버텨냈었는데 제 속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문드러지고 있었나 봐요. 며느리는 저와 꾸준히 대화를 시도했고 그 속안에서 제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귀찮다고 싫다고 해도 억지로 저를 끌고 밖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주최하는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모임이라고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까봐 마음에 내키지 않은 상태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모임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일찍이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또 갱년기를 지내보며 우울함도 가지고 있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모임을 가지게 되면서 저에게도 이야기를 나눌 동년배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죠. 물론 연락하고 지내는 동창들이나 지인들이 있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제 마음을 전부 알아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모임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의료 활동을 하는 의사였는데 사람이 너무 정직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과잉 진료를 절대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지방 시골을 돌면서 무료로 의료 봉사를 하는 그런 분이셨지요. 저는 딸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 결정이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평일에도 병원 일로 바쁠 텐데 주말까지 반납을 한다는 게 정말 마음만 가지고서는 힘든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이라 소문이 나서 환자들도 줄을 이었고요. 아무튼 그런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책 맞죠? 나이 60을 넘겨서 이런 마음이 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여자라는 정체성이 붙어 있는 건지 호감이 가는 상대를 만나게 되니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마음으로만 동경과 애정을 담아 혼자 꽁꽁 감추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가끔 둘이 만나서 연극 공연을 보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곤 했지만 제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티가 났나 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진중한 고백을 해오시더라고요. 미정 씨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도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우시고 저는 사별을 한 이후에 한동안은 술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꿈에 나온 마누라가 호되게 혼을 내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자식들은 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고 그동안의 제 못남의 시선에 고자 봉사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정 씨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정 씨는 성품이 올바른 여자구나. 내가 배울 것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 씨, 우리 이 나이에 취직마다 생각하지 말고 연애나 한번 해봅시다. 그게 1년 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부끄러워서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 잘 숨겨가며 진호 씨를 만나 연애를 했죠. 나이 60이 넘어 만난 사람이라 그런지 별다른 조건도 따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 제 주제에 따질 것도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의사랍시고 으스대거나 돈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더더욱 제 마음이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몇 개월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는 것이라더니 며느리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진호 씨와 서툴게나마 문자 메시지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나 봐요. 며느리가 옆구리를 툭툭 찌르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우리 어머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 혹시 연애라도 하시나? 전곡을 확 찌르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니라고 부정을 못했어요.
눈치를 채고 누구냐고 캐묻는 며느리에게 아들, 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죠. 어머님, 지금 나이 연애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서로 마음도 잘 맞고 평생을 생각하고 있으니 연애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숨기시려고요? 아이고, 우리 딸 시집가고 나면 그때서야 좀 같이 살아보든가 해야지. 지금 말해봐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난감하잖아. 딸 결혼식에 혼주석에 앉혀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런 거 고민하기 싫다. 그냥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내 인생 즐기는 게 베스트 아니겠어? 그럼 저 그이한테도 비밀로 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니까 내가 말해준 거야. 알았지? 며느리는 저와 비밀이 생겼다며 엄청 좋아했죠. 그렇게 1년을 연애를 하면서 진호 씨는 저를 쭉 기다려 주었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다 털어놓고 본인을 소개시켜주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런 진호 씨에게 정말 고마웠고요. 그렇게 과잉진료 없는 병원을 꾸준히 유지해오면서 돈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했던 진호 씨에게 좋은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눈여겨보던 협회 회장님께서 새로 생긴 병원의 원장직을 권유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해오던 진호 씨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국경 없다는 말에 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 큰 병원에서 좋은 의료진들과 주말에는 봉사를 다닌다는 조건을 걸고선 말입니다. 장비나 필요한 지원을 병원에서 받기로 약속까지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히 올곧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진호 씨는 목표한 바를 이뤘고 저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재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려 했는데 하필 예비사위가 취직을 한 병원이 진호 씨의 병원이었고 그 병원 로비에서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히더군요. 이렇게 빨리 이런 타이밍에 밝히고 싶진 않았지만 급이니 뭐니 의사 아들 자랑하는 데는 똑같이 자랑으로 응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남편은 아니지만 제 남편이라며 당당하게 진호 씨를 로비로 불러온 것입니다. 아니, 장모님, 어떻게 저희 오 원장님이랑 아니, 박 선생이랑 우리 미정 씨랑 무슨 사이하고? 미정 씨, 이런 걸 비밀로 했어요. 아직 사위 아니에요. 우리 딸이랑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거지 결혼한 건 아니니까. 어찌나 의사 아들 가진 자랑을 떨어대던지. 우리 딸이 간호사랑 급 차이가 어쩌고 어째. 내가 기가 막혀서 내 남편 될 사람입니다. 내 남편 될 사람이 이 병원 병원장인데 고작 이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는 의사 아들 기술에 그렇게 떨어? 정은이, 정말 저희 원장님이랑 재혼을 하셨어요? 아직 안 했다. 곧 할 거다. 딸아이 시집 보내고 나면 그럴까 싶었는데. 그렇게 간호사라고 내 딸을 무시하니 내가 어떻게 참아. 병원장 집안인데 고작 페이닥터를 사위로 들여서야 되겠어? 혼수 목록을 내 딸에게 보내주겠다고? 아이고 대수다. 혼수 목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만약 내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2번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살 거야. 감히 지어미를 이렇게 무시한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다는데 나랑 얼굴을 왜 보고 살아? 자네도 마찬가지야. 이 병원에서 일 못하게 될 줄 알아. 그렇게 말을 하니 두 모자 얼굴이 아주 볼만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퇴근 시간이 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했더니 의아해하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노려만 보고 있다가 딸이 병원에 도착을 하자마자 잔소리를 퍼부었죠. 여기 인사해라. 나랑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 병원 원장님이시다. 아니 너는 어쩜 그래 내가 이렇게 100번만 이어봐야 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결혼해. 대신 2번 다시는 엄마 볼 생각하지 말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아들 가진 유세를 저리 떨면서 혼수 목록을 해오라고? 아니 누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동안 급 차이 오는하며 우리 집안 무시하고 내가 잘 키운 자랑스러운 딸 간호사라고 하대하는 꼴 더 이상은 못 봐. 근데도 네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결혼해.
나는 네 인생 책임져주는 사람 아니니까. 그 말을 남기고 가방을 들고 나서니 진호 씨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우리 병원은 인성 문제 있는 의사는 안 써요. 정직원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들어온 거면서 벌써부터 이런 소란을 일으키면 어떡해. 그 말에 예비사부인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는 저를 향해 달려오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제가 한 말에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을 하는 분야는 같아도 다른 일 처리를 하고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수습하려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었으면 합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둘이 결혼한다고 하면 혼주석은 비워둬야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바탕 지르고 난 뒤에 예비사위랑 이야기를 마치고 온 건지 늦은 시간에 딸이 돌아왔더라고요. 저는 대화를 하자는 딸에게 그동안 진호 씨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다시 한번 말을 했죠. 그렇게 사랑 찾아가고 싶으면 엄마는 없는 사람 치라고요. 그랬더니 딸이 엉엉 울더라고요. 막 예비사위와 정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면서 그렇게까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했어요. 저도 눈물이 찔끔 났죠. 우리 딸 마음고생 심하게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강한 우리 딸, 가족이 무시당하고 자기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강인하게 이겨내더라고요. 전 예비사위는 3개월간의 계약직이 끝이 나고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저희 딸은 진호 씨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급진 병원이라 칭찬을 하더니 아마 그 집안 사람들 배가 좀 아프겠지요? 정말 고소했던 것은 예비사위였던 그 놈이 병원에서 쫓겨나던 그때 애걸복걸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눈물까지 찔끔 짜더라고요. 아주 찌질한 인간이었죠. 정은혜, 저 정말 여기서 이렇게 쫓겨나면 오도가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일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많이 반성하고 계십니다. 원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사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우님,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나서 우리 딸은 번듯한 회사원과 연애 중입니다.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착하기도 착하지만 우리 딸밖에 모르는 바보더라고요. 거기다가 가정이 화목한 집안이라 했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마음을 잡고 결혼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독촉하지 않고 기다릴 생각입니다. 저도 진호 씨와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딸과 진호 씨 셋이서 살고 있는데 딸이 결혼해서 나가게 되면 둘이 여행도 다니고 봉사도 다니고 하면서 남은 여생을 즐겨보려 합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은 별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